네, 안녕하세요. 예, 아랫대 미술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 이 돈과 예술가라고 하는 조금 좀 더 미시적인 제목으로서 강의를 할 텐데요. 어, 제가 이제 어, 잡았던 제목은 가난한 화가와 부자 화가 뭐를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은, 부자 화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자가 드문 것처럼 어느 정도 자신의 예술로 인해서 부를 구가했거나 또는 이 재산을 축적했던 화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술사에서 드러났던 여러 화가들 중에서 또 상당히 그 자신의 생애를 굉장히 가난하게 보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고라는 화가는 평생 그림 몇 점 못 팔고 굉장히 힘든 생활들을 했지요. 뭐 그나마 그 동생이 어느 정도 벌이가 있어서 화상으로서 형을 좀 도와줬다고 하지만 자기 작품으로서 어떤 생활을 윤택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었던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뉴스나 혹은 뭐 들리는 얘기를 통해서 몇몇 화가들이 이 그림을 파는 옥션이나 아니면 미술 시장 안에서 굉장히 큰 가격으로 그림을 판매하는 것을 왕왕 듣게 되는데요. 뭐 100호짜리 그림이 뭐 1억이 넘어간다든지 뭐 혹은 외국의 누구 작가들은 몇십억을 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길긴 합니다. 근데 일반 예술가들을 보편적으로 물어봐 보면 어, 그림을 많이 파는 작가는 고사하고 그림 가격이 그렇게 큰 작가들도 없고요. 그만큼 어떤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그 한정되고 자그마한 시장들은 여전히 소수의 예술가한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예술가들의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그들이 얼마만큼 그 작품을 통해서 윤택한 삶을 살았는지 혹은 그 작품과 명성에 어울리는 그런 이 축제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특히 이제 미술가들의 작품들은 어떻게 가격이 먹여질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장의 가격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특별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으로서 생각했을 때 이 상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추면 그러니까 소비와 공급 사이에 어떤 예, 뭐죠? 이런 관계항에 있어서 가격이 형성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술가들은 이 공급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드문 상품들이에요. 그리고 이 드물다는 것은 어떤 희귀성이 먼저 부각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들은 그 원본적 가치, 뭐 희귀성, 뭐 독창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작품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로선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화가가 사과를 많이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과를 2개 그리면 200만 원이고 3개 그리면 300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렇게 우습게 들리던 말이 정작 미술시장에서는 적용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림에 들어가는 재료의 문제도 역시 고려해야 대상이기도 한데 현재 그림 가격은 대체로 한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 지명도 혹은 시장에서의 그 사람의 선호도, 뭐 기타 등등 이런 측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미술 시장이 형성되었던 근세나 근대 쪽의 어떤 미술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약간의 인용문을 한 2개를 이렇게 발췌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성 안토니우스라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거의 뭐 중세 초 고대 말 때에 나왔던 성인인데 이 양반이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화가들은 적든 많든 그들의 작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금료를 마땅히 얻어야 한다. 보수는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 그들이 예술 속에 보유한 위대한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말이 중세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술가의 사회적인 위치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요즘 무슨 쟁이, 환쟁이, 돌쟁이, 석공쟁이 이렇게 불려졌을 당시에 나왔던 말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고요. 이 말과 좀 비교해서 예술가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고 나름의 그 명성을 이용해서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은 프란체스코 산소비노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상당히 당시에는 유명했던 건축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신이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부자인 것처럼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물건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며 오히려 권장될 일입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말은 어떤 귀족을 지칭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가며 또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곳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르네상스에 오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사치, 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지요. 그런 만큼 과거의 예술작품들에 비해서 르네상스의 예술작품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그 대우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미술품의 가격이 정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이 돈과 예술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담스럽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술을 어떤 일상 혹은 현실 사회에서 분리시켜 온 결과였는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술가들은 한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사회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외가 긍정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예술가들을 신격화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격화시키고 하니까 예술가들을 일종의 돈과 무관한, 경제와 무관한 어떠한 존재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칫 우리는 그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인간이 이 일상이나 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이 경제 활동이라는 모습으로서의 예술 활동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특별하고 현실을 떠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어떤 직업이다라고 결정을 짓는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반작용이 예술가들의 삶을 좀 어렵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술품은 일단은 의식주를 위한 생필품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르게 취급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방식도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다르게 생각이 됐었고 마치 귀금속이나 골동품과의 그런 희귀한 물품으로 이제 분류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시장 논리가 시장 논리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작가의 지명도도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연대, 그 다음에 희소성, 그리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예술적 가치. 그 예술적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긴 하고 또 시대적인 환경과 또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품의 거래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술품을 만드는 작가와 그것을 소비하는 뭐 콜렉터나 뭐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이 되는데요. 작품의 거래는 실제 더 많은 경우 작가와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의 작품을 갖다가 거래하고 매매하고 혹은 뭐 사들인다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고로부터 사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미술 작품들의 거의 대부분은 작가의 손을 떠난 미술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작가하고의 이 결부된 어떠한 경제라는 거하고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술품이 거래되는 미술 시장은 언제쯤 생겼을까요? 물론 이제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미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예술가의 이름들이 역사학자라든지 당대의 어떤 그 글을 썼던 문화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예술 활동, 즉 창작 활동을 하는 이런 시대는 르네상스 이후 시대에 본격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이 있었지만 그 예술 작품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명의 어떤 익명의 시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문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문자가 예술가를 찾아가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 혹은 의뢰를 하지요. 그 관계에서 예술 작품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뭐 보수 이렇게 대가를 치른다든지 하는 그러한 굉장히 초보적인 방식의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졌었어요. 예술 작품이 어떤 미술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특히 이제 16세기 이후 17세기는 왕성해집니다. 이때 미술 작품들을 보면은 미리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 제작한 다음에 이것이 미술 시장에 올려져서 미술 시장 안에서 매매, 교환 이렇게 되겠지요. 바로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네덜란드의 그 회화의 황금기 혹은 르네상스의 어떤 유화의 발명, 그리고 유화를 통해서 미술 시장의 어떤 거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미술 작품이 이렇게 어떠한 시장을 두고서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나타나는 새로운 장르들이 있었는데요. 이 초상화는 아닙니다. 초상화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려야 될 사람이 직접 와서 주문을 한다거나 혹은 그와 관계된 사람이 주문을 해서 만들어지는 주문 후 제작 방식이지만, 다른 장르의 그림들은 미술 시장을 겨냥해서 그런 식의 방식을 탈피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 풍경화나 정물화나 풍속화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들이 탄생했던 이유는 바로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생겼거나 생기기 시작했거나 했던 그런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술시장이 생기면 미술시장은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 고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익명의 고객들을 만나게 되고, 익명의 고객들은 여러 작품들이 놓인 가운데서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의 관심이 갖는 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작품을 고르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미술시장의 형성인데요. 그런 미술시장의 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미술의 근대적 개념의 탄생과 미술시장의 형성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봉건제도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건제도라는 것은 어떤 농지를 위주로 해서 약간 폐쇄적인 경제성, 그러니까 자립하는 경제성,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어떤 물물 교환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어떤 고립적인 형태의 예술을 하고, 이런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예술이 발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자체가 어떤 미술 시장을 겨냥한다면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단계가 발달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발달되기 이전에 미술들은 길드 혹은 하나의 어떤 그 예술가 집단을 통해서 간의 수공업적으로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띄었고, 이때 이 방식은 그 현대 미술학교라든지 혹은 공방이라든지 이런 체제가 이게 농축되어 있는,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주문하는 사람들은 뭐 성화를 주문하던 제단안을 주문하던 혹은 궁정을 꾸밀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을 주문하던 간에 이 사람들은 일대일로 주문자와 그러니까 주문자와 소비자가 일치되는 경우죠.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주문을 받고서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 경우 뭐 주문가와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받고 가운데는 어떤 경우는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될 귀족이나 왕족이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어떤 손실을 막아보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서 마련이 됐었는데요. 또한 이 길드라는 조직은 부정적으로는 다른 예술가들의 활동을 막고서 제한하고서 자신만의 어떤 독점적인 체제를 누리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을 저해했던, 모든 미술 시장의 탄생을 갖다 막고 있었던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했었지요. 가장 먼저 중요했던 것은 미술 시장이 이제 커지려면 그 수요 계급 혹은 수요자층이 확대되는 것을 먼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까지만 해도 수요자는 한정돼 있었어요. 몇몇의 궁전이나 아니면은 종교의 교회나 수도원 같은 일종의 이렇게 몇몇의 소수에 한정돼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르네상스에 오면 상인 계층들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중산층,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상류층의 계급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종교 미술이나 이것을 떠나서 세속적인 예술 작품들에 대한 선호도 혹은 이것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미술 시장을 탄생하게 되는 원인이 됐고요. 이런 것에 부응해서 이 길드라는 조직은 실제로 이 수요의 확대에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로써 이 길드 조직을 벗어나는 자유로운 예술가들의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미켈란젤로 편을 다룰 때 미켈란젤로와 이전에 어떤 그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켈란젤로 때 오면은 한 예술가가 스스로가 공방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개인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팩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길드 조직을 떠나게 되는 어떤 길드의 어떤 제도화를 벗어나게 되는, 극복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시대적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길드의 변화 혹은 개인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지위의 공고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미술 시장이 열려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그것을 르네상스 혹은 이제 근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